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조 비테일의 뭘 해도 되는 운명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인 조 비테일 박사는 존 아사라프와 함께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저자는 정말 유독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중하류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철도회사에 다니며 4명의 아이들 생계를 책임졌고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으셨죠. 10대 때부터 희곡과 소설을 써 책을 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이후 무려 30년간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댈러스에서는 노숙자로 살았고 휴스턴에서는 10년 넘게 빈곤하게 생활했으니까요. 댈러스에서 노숙자로 지내던 당시 저자는 집도 없고 차도 없어서 댈러스 공공도서관에 숨어 지냈습니다. 밤에는 도서관 앞에 있는 공공의자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도서관에 머물렀어요. 당시 저자가 숨어 지내던 도서관 600번 구역에는 심리학, 철학, 형이상학, 성공, 처세술 분야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신념의 마력,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이 고전적인 자기계발서들을 수십 번씩 읽고 또 읽으면서 결국 저자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저자는 의식이 깨어나는 것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의식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혼자라고 느끼고 아무런 힘도 없다고 느끼는 거죠.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한 역량도 없으니 여러 의미에서 좀비와 같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죽은 채로 걸어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랬었다고 회상합니다. 두 번째는 임파워먼트 단계인데요. 자신에게 생각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때 보통 시각화와 확언을 시도하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조금 애매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비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비난한다면,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다, 가족이 문제다, 이웃이 문제다, 직장 상사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피해의식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러니까 새로운 성과를 얻는 방법도 배웠고 이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임파워먼트 단계로 들어서는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피해의식 단계에 계속 있으면 당신은 살아가기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더 가깝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비난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임파워먼트 단계는 무한한 자아로 다가서기 위한 관문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신념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상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자는 신념이 먼저, 그 다음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근원에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념과 믿음은 둘 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저자는 믿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세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고귀한 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 혹은 더 고귀한 힘을 믿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의 강한 신념이 깔려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신념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신념은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대개 과거에 비추어 스스로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역시 과거에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신념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부터 제가 정말 유용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까지 신념과 믿음을 구분했다면 이번엔 사실과 신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사실 신념 같은 단어들은 뭔가 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죠. 여러분은 노란 연필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보통은 글을 쓰는 도구, 무언가를 그리는 도구로 볼 겁니다. 가운데에 HB, 흑연이 박혀 있고 끝에 지우개가 달린 노란 연필. 이건 사실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노란 연필이 행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념이에요. 똑같은 예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연설할 때 보라색 셔츠만 입어. 보라색 셔츠를 입으면 그날 연설이 진짜 잘 되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보라색 셔츠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 셔츠가 보라색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 셔츠를 보고 우리 대부분은 그 색상에 대해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보라색 셔츠는 내게 최고의 연설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말하며 사실에 투영하는 감정, 그것이 바로 신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통 측정이 가능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필의 외적인 특성에 동의하죠. 노란색이다, 몇 센티미터다 등등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연필이 행운의 상징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라 신념인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모두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동의한다면 이는 사실에 가깝고 이견이 존재하거나 혼란과 의문을 마주한다면 그건 신념의 특성을 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신념 중 어떤 신념이 지금의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고 여러분이 바라는 성과를 얻도록 뒷받침해 주는지 스스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은, 그리고 수십억 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는 사업을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이 말에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의 신념인 거죠. 우리는 신념이 이끄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념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웹서핑할 때나 유튜브 알고리즘을 생각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신념에 맞는 부분만 봅니다. 그러다 신념과 일치하는 부분을 보고서는 봤지? 내가 그랬잖아 라고 말하죠. 유튜브 알고리즘도 똑같아요.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의 피드에는 각종 건강 관련 채널들로 피드가 도배되어 있을 겁니다. 직장을 탈출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온통 경제적 독립과 파이어족에 관한 피드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이다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백 개의 주식 관련 채널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 비테일 박사는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해주는데요. 결국 내면의 신념을 바꾸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식과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우주를 바라봐도 이제는 그 우주가 새로운 신념에 들어맞는 것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는 짝을 찾아내는데요. 칼 융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내면을 바꾸면 전혀 다르게 반영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 있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거울을 바꾸면, 그러니까 특정 색이 들어간 거울로, 금이 간 거울로, 확대되어 보이는 거울로, 날씬해 보이는 거울로 바꾸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자가 인생은 시각적 환상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우주에 살아가면서도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들 자신의 신념에 들어맞는 것들만 선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한하는 이 신념을 갈아 끼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눈앞에 여러분들의 신념을 한번 써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다. 돈이 별로 없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충분히 잘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적어본 것들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지? 이 질문은 저자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근거가 없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신념 말고 다른 걸 믿어보는 건 어떨까? 기존에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했던 신념의 의문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어차피 근거도 없는데 좋은 쪽을 믿어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이렇게 새로운 신념을 찾고 받아들이는 건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일 때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바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여러분 뇌 속에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렇게 여러분에게는 훨씬 좋은 신념이 탑재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정말 소소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소한 일상들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해도 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소개팅을 진짜 계속했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만나봤지만 결과는 매번 별로였어요.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다 임자가 있더라고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경험들을 만들어낸 신념인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창조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 저자는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임자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박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 이 신념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신념을 바탕으로 그 근거들을 수집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 괜찮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미 임자가 있다는 건 타당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그동안 스스로를 제한해 왔던 신념을 몰아내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저는 3번이나 카페를 차렸지만 전부 망했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 카페가 성공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부여한 의미가 그 상황을 만들어낸 신념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카페가 잘 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식적으로 카페를 차린 거예요. 자신의 무의식적인 신념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페가 망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무의식적인 신념을 쏟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저자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최근에 이탈리아에 갔다. 그곳에서 커피를 엄청나게 마셨고 엄청나게 많은 카페를 봤다. 길 모퉁이마다 카페가 있었고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커피를 들이켰다. 내 경험과 신념은 저는 3곳에서 장사를 해봤어요. 성공하지 못했죠. 경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경험과 신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용서하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라. 자신에게 친절하라. 자기 징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많은 사람이 심리적인 채찍질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죄책감을 느껴야만 운동하러 헬스장에 간다는 식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의 동기부여는 오래가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동기를 얻으면 과정을 즐길 수 없어 결국에는 빠르게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는 그만둔 자기 자신을 또다시 징벌하며 살아간다. 자기 징벌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자기 감사는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확신의 근육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잘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이죠. 분명히 비슷한 노력으로 같은 시도를 했는데 누구는 승승장구하고 누구는 나락에 빠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분명한 건 돈, 인맥, 학력, 성격 같은 것들이 원인은 아닐 겁니다. 그 두 사람은 각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믿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같은 거울을 통해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어떤 신념과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어떤 거울을 통해 여러분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월리스 와틀즈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인간의 마인드셋, 그 중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해서 가장 원조격인 인물입니다. 무려 2세기 전 사람인데요. 186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 191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자의 생애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것이 없고요. 다만 초년 시절 많은 실패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이후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헤겔, 에머슨 등 세계적인 철학자들의 사상을 연구했고 부의 원리, 보다 정확히는 부자가 되는 것의 과학적 진실에 대해 알게 된 인물입니다. 이 책의 초판은 무려 1910년에 가격은 1달러에 출간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저자들이죠. 나폴레옹 힐과 데일 카네기조차 저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의 영문 제목은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저자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발행된 이 초판본을 통해 월리스 와틀스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부를 얻는 과정을 지배하는 특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 법칙을 배우고 따르면 누구든지 수학적 계산의 결과처럼 정확하게 부자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같으면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하나의 자연 법칙과 같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종의 속어법을 통해 한 가지씩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부자가 된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도시 사람들은 모두 부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모두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나라 사람들은 모두 부를 누리고 인접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여야 논리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나란히 사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죠. 바로 옆집에 살거나 같은 직업인데 부자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데 환경이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 환경이 다른 환경보다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저자가 말하는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별다른 재능이 없는데도 부자인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저자는 이에 대해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부자가 되는 특정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저자는 저축이나 절약의 결과 역시 부자가 되는 것과 관계없다고 합니다. 극도로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가난한 경우가 많으며 돈을 마음껏 쓰는데도 부자인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방식을 따른 결과이고 같은 원인이 항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그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정확한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누군가 부자가 되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죽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본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물론 자본이 더 많다면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겠지만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부자라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도 좋고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어도 좋다. 도와줄 친구도 영향력도 수단이 없어도 괜찮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럼 그 특정한 방식은 무엇이냐? 저자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의 제1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고 이 물질은 우주 공간 사이에 스며들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둘째, 이 무형 물질의 생각이 깃들면 자신이 생각했던 이미지를 이제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인간은 이 형상을 생각할 수 있고 무형 물질의 그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사물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확실히 고전 특유의 어려운 표현이 이 책에도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에는 어떠한 근원적인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는 물질이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 물질에 닿으면 이 물질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형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막연한 생각, 이미지로 머릿속에 지니고 있던 것이 보다 구체적인 형상이 된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이 이 물질에 자신의 생각을 각인시키면 스스로 생각했던 것을 실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그렇구나 라고 딱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월리스 와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제1원칙이 20세기 버전이라면 제가 21세기 버전으로 바꿔봤습니다. 제가 대단하게 재해석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저자가 말하는 근원 물질을 잠재의식으로 치환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첫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잠재의식이 있고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잠재의식에서는 그걸 어떤 이미지나 형상 같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셋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일부러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 잠재의식에 원하는 것을 각인시키면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나 형상이 이제 실제 현실에 나타날 수 있게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을 안내한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저의 해석이 여러분께 조금 더 와 닿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초반부터 일관되게 그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제1원칙과 같이 먼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직결되니까요. 결국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그리고 저자는 소위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꽤나 신선했어요.
100년도 더 지난 책에서 신선한 내용을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도 신선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너무나 당연하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당연히 안 되고,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박애주의적인 마음으로 부자가 되려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은 이유라고 하고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고 제대로 된 이유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통찰을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생명체는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확장할 방법을 찾는다. 땅에 떨어진 씨앗을 떠올려보라.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하면 수백 개의 씨앗을 더 만들어낸다. 생명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수를 늘려가면서 끊임없이 증식한다. 어쨌든 계속 살아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표현하려는 생명의 본능적 충동에 따라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기 마련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일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간단히 말해 더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욕망은 아직 드러내지 못한 가능성을 실행하려는 노력이다. 당신이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충족하려고 부자가 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사는 건 진정한 삶이 아니다. 또한 단지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그러니까 지식을 얻고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유명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건 역시 부분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에 결코 자신의 운명에 만족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박애와 희생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영혼의 기쁨 역시 삶의 일부일 뿐, 삶의 다른 부분보다 더 낫거나 고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극단적 이타주의는 극단적 이기주의보다 더 좋지도 고귀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1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이 문장들에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는 꽤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부를 쌓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제로섬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무언가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하죠. 그런데 부는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하죠.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옆 사람이 잘 된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잘 돼서 부자가 되면 그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주위 사람 5명의 평균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바로 옆 사람이 성공했다면 여러분의 성공 확률도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이 잘 되는 건 내가 잘난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건 역시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오래됐지만 묵직한 통찰이 담긴 문장을 통해 한 번 더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을 필요가 없다. 지나치게 흥정할 필요도 없다.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려 할 필요도 없다.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원래 받아야 할 목보다 적게 줘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눈독 들일 필요도 없다. 남이 가진 것을 빼앗지 않아도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지 마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마라. 여러분, 부는 남이 가진 자원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자의 통찰이 말해주듯 여러분의 잠재의식으로부터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 공급은 무한한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의 마음의 법칙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 이 두 명의 저자는 그야말로 세계 탑티어급 심리학자들인데요. 북미에 말콤 글래드웰이 있다면 독일엔 이 두 명의 심리학자가 있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심리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렇다, 이런 현상은 이래서 그런 것이다 라는 영역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심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행동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예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실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최고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학기를 끝낼 때 이 그룹 학생들의 지능 지수는 실제로 꽤 유의미할 정도로 향상된 겁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그룹은 당연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죠. 심리학에서는 이 효과를 처음으로 발견해낸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실험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이와 유사한 실험도 하나 있는데요.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 매력도와 리더십을 평가하는 투표를 하고 실제로는 꼴찌를 한 학생에게 네가 매력도와 리더십 투표에서 1등을 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은 실제로 이전보다 다른 학생들과 더 잘 어울리며 실제로도 리더십 있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한번 동일한 그룹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더니 꼴찌였던 그 학생의 매력도와 리더십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이 현상을 설명할 실마리는 따먹지 못하는 포도를 보며 분명 맛이 시다고 우기는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 사이에 모순이 존재할 때 이런 비일관성을 불쾌하게 여겨 이를 감소시키려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여우가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서 따먹지 못하는 포도를 두고 저 포도는 분명 시고 맛도 없을 거라고 우기는 것이 인지부조화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갭을 메우려는 노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훨씬 더 부지런하고 높은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칭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이 자기충족적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후광효과 때문인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 인간은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을 보면 친절하고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후광효과로 인해 자기 충족적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만약 여러분이 열차 여행을 하는데 옆자리에 아주 매력적인 이성이 앉았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제 일반화라는 틀이 작동하죠. 그래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기대에 부풀어서 여러분이 먼저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합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 사람은 정말로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런 결과는 여러분이 외모가 매력적인 그 사람의 후광효과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먼저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 역시 똑같은 태도로 여러분에게 반응한 것일 뿐인데 말이죠. 어쨌든 결국 이렇게 해서 예언은 그 내용을 스스로 충족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이른바 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운세가 다음 주에 당신은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나왔다면 여러분은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안 다치게 여러모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온 정신이 팔린 나머지 일상의 다른 영역에서 집중력을 잃어서 실제로 발을 헛디디거나 어딘가에 충돌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자기 충족적 예언과 굉장히 비슷한 것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런 약효도 없는 물질로 만든 가짜 약임에도 환자에게 실제로 좋은 효과를 보이는 이 플라시보 효과는 완전히 100%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죠. 네, 여러분, 이 모든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이 이처럼 엄청나다면 인생에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 역시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꾸며가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족과 행복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최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저 말고 시도해보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라. 오늘 나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만 만난다. 오늘은 이미 성공하기로 예정된 날이다. 아니면 그저 간단하게 나는 진심으로 행복하다 라고 말해보자. 마지막으로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들과의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좋은 성격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대놓고 그런 성격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는 상대방을 원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과 하루에도 몇 번씩 업무상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타입과는 조금 거리가 먼 유형이에요. 약간은 기계적이면서 때로는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랑 전화통화를 하는 A는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바쁠 텐데도 내 전화를 항상 친절하게 잘 받아줘서 고맙다 라고 칭찬해 보세요. 칭찬을 받은 그 사람이 순식간에 막 친절한 직원으로 180도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칭찬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 자꾸 조금씩 신경이 쓰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사실 알아요. 자기가 그동안 친절하고 상냥하게 전화통화를 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이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갭을 메우려고 할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방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성격을 보여주려 노력할 게 틀림없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 칭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성격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만큼 당신의 칭찬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소리내어 말하고, 손으로 직접 써보고, 상상으로 시각화도 하시죠.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것만 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이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상대방이 100% 바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런 시도마저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변할 가능성은 정확히 0%라는 걸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